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아직까지는 후보자죠.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생소하신 분들은 계실 텐데요. 정치를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노무현 정부 때 아마 2006년부터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리고 종종 어떤 때 등장을 하냐면 이 주로 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그 친북 발언 혹은 종북 발언 이런 것들이 릴레이가 이어질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이름을 올려놓으시던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실례로 이제 2018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도 지사이던 시절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평화부지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징역을 받았죠. 지금 형량을 받았는데 그때 7년 8개월인가? 그렇습니다. 7년 8개월 정도를 받았죠. 거의 8년에 준하는 형량을 받았는데 엄청난 형이죠, 사실은. 근데 그때 평화부지사 시절 때 이제 그 남북 경제 협력 관리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민간 자문 기구를 모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바로 이 이종석 씨입니다.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에도 이 친북적인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내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한때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뭐 계몽군주다 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또 빼놓지 않고 숟가락을 얹으시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분과 이름은 같고 성이 다른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은 아니죠. 한 1년 정도 됐는데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다 대고 임종석 실장도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통일하지 말자 뭐 이랬죠. 그렇죠.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통일을 하지 말자. 이제 두 국가 평화적인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옹호 발언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이종석 씨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이종석 씨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대북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북한과의 어떤 그 친분, 북한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관계를 최대한 좋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친북주의자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간단하죠. 국정원이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뭐 최근에도 그랬고 이게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좀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통일부 장관보다는 국정원이 직접적인 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북회담 할 때도 국정원이 다 물밑에서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1972년에 7.4 남북공동 그 박정희 정권 때의 그것도 봐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건너갔었고요. 근데 이후락과 김일성의 만남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화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또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때도 사실 그 임동원 국정원장이 당시 활약을 했었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복 그렇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이분도 좀 논란이 많으신 분인데 이 김만복 국정원장이 또 이제 물밑 협상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 국정원이 많은 어떤 마크에서 역할을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만났을 때에도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었어요. 그만큼 이 정보기관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이분을 앉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 물밑 협상 이것에 어떤 이재명 정부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 북한의 저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이제 남북회담 하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상되는 게 북한이 2023년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으면서 관계를 단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계를 단절을 했는데 딱히 지금 북한이 관계를 복원할 만한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계기가 있을까요? 없죠. 저는 단언컨대 북한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 협상 관련된 뭐 회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이런 것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이 직접 이 남북 관계는 영구적으로 단절한다를 선언했거든요. 이게 북한 내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무언가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헌법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북한 헌법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애국가도 이제는 뭐 남한에 대해서 삼천리 금수강산의 말을 안 씁니다. 이제 나머지 한 1,500리는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남한과의 어떤 관계 단절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뭐 단지 뭐 한국에서 뭐 정부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이재명이 들어섰다고 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엄청난 결정들을 뒤집고 다시 회담장에 나온다. 이건 사실 북한 스스로 본인들의 정당성, 과거에 행했던 즉 2년 전에 행했던 그 여러 가지 통일 단절, 통일 없다 이런 것의 어떤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지어 북한은 지금 트럼프 친서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저희가 좀 이따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예. 일단 그 북한에 우리가 그 동안에는 예전에 좌파 정권 때는 뭐 경제적인 부분에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거치면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의 숨구멍을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일단 러시아의 관계가 어떤지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한 그러니까 그 한국 정부와 뭐 다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을 때에 차려지는 그 이득보다 지금 러시아에 외교적으로 완전히 몰빵을 해서 북한이 가져가는 이득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은 이 러시아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 관계를 보면 또 얼마 전에 쇼이구가 또 북한을 다녀갔죠. 네, 그게 불과 지금 뭐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쇼이구가 1년 동안에 벌써 2차례나 평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쇼이구라고 했을 때는 국방장관이었고 러시아에 그리고 지금 푸틴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1년 동안 2번 이상의 어떤 북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 관계가 당시 조약을 맺었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진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지금 북한이 뭐 최근에 5톤급 그 신형 군함 진수식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핵 잠수함 개발도 지금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뭐 북한의 식량난이 좀 나아졌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군수 관련 혹은 뭐 공업 경제 관련 뭐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 북한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오히려 뭐 이런 표현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러시아한테 더 앵겨붙겠죠. 네. 일단 최대한 뜯어먹을 수 있을 만큼 뜯어먹으려고 김정은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이 북중 관계는 더 멀어질 겁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항상 북한을 관리하려고만 했지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막 북한이 내키는 수준에서 막 성큼성큼 내어주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국제관계의 모든 룰을 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약간 깡패 같은 나라죠. 하지만 중국은 G2 국가로서 그나마 그래도 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을 준수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해서 슈퍼파워가 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압박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미친 짓을 할 때마다 북한을 100%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부담이 있거든요, 외교적으로. 하지만 러시아는 100% 옹호를 합니다. 즉 김정은은 주판을 튕겼을 때 중국은 여전히 대국인 척하면서 우리를 이용을 먹으려고만 하는데 러시아는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 것만큼의 대가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 가겠다라고 지금 외교적인 방침을 완전히 굳혔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저는 글쎄요 앞으로 1년 동안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과 접촉을 위해서 지금 이중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일단 이중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관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정부에 신고하는 걸 두고 아직도 이러냐? 이거 아직도 이러냐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협 행사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참석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거 이제 워딩을 좀 보면요. 비무장지대를 지나갈 때 유엔사 허가를 받는 걸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리핀에 또 다음에 또 회의 때는 필리핀에 가는데 북한 사람들 만난다고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하라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궁금해서요. 북한 사람 만날 때 신고하는 게 문제인가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고정 간첩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노총 간첩단 사건 작년에 자주 그 이슈를 다뤘었는데 그 민노총의 핵심 간부들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 이럴 때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어떤 그 간첩들을 만나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여전히 북한 사람 만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첩 활동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횡행하는데 만약 그런 허들조차도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냥 북한의 고정 간첩들은 대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옹호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인 제약 없이
해야지 합법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의 어떤 간첩들을 만나 지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요 말 그대로 북한의 간첩들한테 우리나라의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왜 말이 안 되냐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상적인 나라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태도가 정상적이라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 만날 때 뭐 굳이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사회주의 나라고 독재 국가지만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중국은 그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요 여전히 우리의 명실상부한 적국이고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겠다 혹은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라는 뜻을 접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상극인 체제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해외 나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나면 신고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은 더 감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남한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어떻게 몇 시간 동안 나눴냐 이걸 코치코치 다 캐묻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적대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남북관계 특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려 만들어내는 허상이지 특수성 같은 건 없어요. 남북관계 적대감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나마 우리의 어떤 제도를 보호할 수 있는 틀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겠다? 이건 그냥 대놓고 북한에 간첩을 하겠다라는 뜻과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주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 좋아 자주파죠. 그냥 종북파로 합시다. 예, 뭐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또 한미 동맹파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북한과 관련된 또 외교와 관련된 그 정책을 담당할 투 탑 중에서 이제 한 명은 자주파, 한 명은 동맹파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에 대북 정책 같은 걸 비판을 하다가 오랫동안 좌천까지도 되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과연 이런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비판이 일단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고요. 그 두 번째로 최근에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오느냐. 위성락 실장과 손발에 맞출 안보실 차장, 안보실 1, 2, 3 차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인선 자체가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루빨리 인선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뭐 특보 인선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도 안에서 노선과 관련된 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자주파의 반대 때문 아니냐. 뭐 이른바 뭐 종북 쪽의 반대 때문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일단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개인의 비리 문제가 지금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이 위성락 안보실장의 비리 문제를 캐고 있는 언론이 보수 쪽 언론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경향, 오마이뉴스 이쪽에서 지금 캐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누군가가 그러니까 즉 진보 진영에 있는 누군가가 이 위성락 실장이 위성락 이 국회의원이 안보실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뭐 제보를 했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약간의 우리가 캐비넷이라고 하죠. 네. 그 캐비넷을 지금 이 시점에 터뜨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리에 당신이 가서는 안 돼라는 것을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그 권력 싸움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각에서는 사실 뭐 이재명의 일극 체계 얘기하면서 이재명이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계파를 다 통합하고 아예 친명 어떤 일극 체제로 통합을 시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그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 공평하게 떡을 나눠줄 수는 없다라고 봐요. 이게 논공 행산도 결국은 이게 등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낮게 책정을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특히나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미국 쪽에서 봤을 때에는 나름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입니다. 위성락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노릇이죠. 특히 이제 과거에 미국의 점령군이라고 발언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을 상당히 의식을 해가지고 이번에 위성락 실장을 임명한 거 아니냐,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안보실 차장은 전혀 지금 인사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보실장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도 뭐 지금 부동산이 어쩌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웃긴 게 그 김병기 이분은 또 여기도 또 이제 MBC에서 터뜨리고 지금 다들 자기들끼리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김병기 씨는 MBC 터뜨리니까 또 김어준 씨 TV에 나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김어준 씨는 또 뭐 옹호하고 있고 뭐 어제 홍장원 실장도 그 홍장원 전
그 차장이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던데. 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띄워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위성락 실장, 즉 안보 1차장, 2차장이 인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내부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투트랙 전략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봐요.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따로 논다.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러면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보입니까? 저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은 미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정치를 얼마나 손바닥 보든 알고 들여다 보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미국을 속일 수 있다, 혹은 미국의 어떤 그 의구심을 좀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고 교체해야 되는 것은 위성락 실장이 아니에요. 국정원장입니다.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위성락 실장이 안보실장 되고 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물밑 협상을 통해서 지금 G7 정상회담에 지금 참여하기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G7에 왜 가냐? 지금 왜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냐? 지금 러시아와 우리가 지금 관계가 지금 애매모호해졌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시점에 왜 굳이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감정을 긁을 수 있는 그런 G7에 가냐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위성락 실장이 지금 억누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토에 지금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토 회의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나토 확장을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서 불참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으나 외교적 일관적인 그런 차원에서 참석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나토도 참석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나토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입장을 많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토 부분을 좀 나토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토는 북한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몽골군의 유럽 침략 이후에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가 유럽으로 직접 병력을 보내서 침략을 한 사례가 지금 북한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 한 일주일 동안 세 나라의 그 공영 그 방송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폴란드와 인터뷰를 했었고 독일과 인터뷰를 했었고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다 각 나라의 KBS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북한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를 갈고 있거든요. 이 북한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만약 대북 유화적인 제스처로 돌아가면서 이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이라든가 뭐 북러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혹은 이것을 넘어가 버린다면은 이 나토 국가들은 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를 할 것이다. G7이나 나토나 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얘기가 재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G7에서는 이 북한의 여러 가지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식 의제로 설정이 됐어요. 지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이것에 대해서 비핵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만약 이 비핵화에 대해서 물론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다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다른 나라들조차도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지금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위협이 된다라고 지금 공동 의제로 설정을 해서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이 여기서 빠지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향후 5년 동안의 그 외교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그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겠죠. 일단 스티븐슨 전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 경우 국정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후보자를 통해서 지금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드버그 전 대사 같은 경우에도요. 그 지금 최근 우리나라의 그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말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기류가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그 기류 변화, 새 정부의 그 기류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게 그제부터 대북 확성기도 중단이 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북한도 뭐 호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남 방송을 멈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접경 지역 주민들이 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서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됐던 건데 우리로서는 몇 없는 그 심리적인 그런 심리전 수단을 지금 아예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먼저 대북 확성기를 취소하는 모양, 우리 취소하니까 북한도 이제 여기에 뭐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대남 방송을 중단을 했는데 네. 이 모양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튼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자극했고 우리가 자극하니 북한도 여기에 맞대응 카드로서 대남 방송을 했다가 이제 한국이 또 선제적으로 이걸 취소하니 북한을 취소했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괴롭혔던 거였는데 이제 그걸 없앴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언론도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죠. 예. 근데 굉장히 이거는 황당한 사실관계 오독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관계는 뭐냐? 북한이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보내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풍선들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오물풍선을 보낸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됐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9월, 10월 그리고 그때쯤에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용산 일대를 촬영을 해요. 그걸 대놓고 또 버젓이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맞대응 차원에서도 우리가 대북 전단 혹은 이제 그 대남 확성기, 대북 확성기 이 부분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고 그 도발의 선을 정말 세게 넘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그런 어떤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응징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틀었던 것이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대남 확성기를 틀었던 것이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치 지금 언론들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평화적인 걸음을 한 걸음 가져가니까 북한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9.19 군사합의 다시 복원시키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9.19 군사합의 파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하나 둘 해체하는 것이죠. 짧게 예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DMZ 일대의 어떤 그 GP들 한번 쭉 폐쇄한다고 하고 한번 우리가 그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정말 북한이 폐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북한은요 폭파시킨 GP를 24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DMZ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GP는 전원 다 복구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북한은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폭발을 시켜버리고 실제 지하 깊이 숨겨두었던 그 벙커들은 폭발을 안 시켰고 우리가 그것 좀 보자라고 하니까 북한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은 끝내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네.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그때의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또 반복한다면은 이건 정말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든 뭐든 좀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목소리를 좀 강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에서 근데 딱히 목소리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힘은 지금 뭐 자기들이 더 바쁘죠. 뭐 내용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카드를 지금 하나씩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수령을 거부 중이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나 봐요. 보냈는데 이거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핵협상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풀이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다른 뭔가의 옵션을 달라 이러는 것 같은데 2018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번에 대화를 시도할까 이거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아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친서를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던 그 편지를 거부를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공개가 된 것은 지금 북한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대목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의 북한의 위치와 지금 현재 북한의 위치는 다르다. 즉 포지션이 달라졌으니 달라진 포지션만큼의 다른 걸 가져와라라는 걸 미국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돈도 있고 핵도 인정해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 북한은 약간의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어떻게 필마 단기로서 미국과 좀 뭔가 협상을 진행해 보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든 거였는데 지금 같은 입장에서 북한은 러시아라는 매우 든든한 우방을 얻었고요. 이게 또 이 우방이라는 것이 결코 허수아비가 아닌 것이 북한이 이 러시아가 굉장히 전전긍긍하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서 매우 큰 공을 세우면서 지금 쿠르스크 전체가 다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다시. 네.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경 깊숙이 러시아가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지금 북한군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즉 러시아 입장에서의 북한군은 아주 고마운 존재거든요. 북한은 그러면은 이런 러시아를 뒷배경으로 지금 삼은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막 지금 시급하게 미국과 해결해야 되는 뭔가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일정 부분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은 이제 좀 배가 부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2018년 기준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2025년 기준에서 가져와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이 친서가 공개적으로 거부가 됐지만 사실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오고 가는 그 물밑 협상이 친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우리는 흔히 뭐 2트랙 협상, 뭐 3트랙 협상 얘기하지만 네. 미국과 북한은 한 10트랙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 그리고 이 친서가 거부가 됐다는 것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루트가 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즉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 아마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네. 이 북한과의 협상이 그렇게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헌순위가 아니다. 네, 선순위가 아니면 서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한번 해볼래? 라는 식으로 조금씩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선순위는 물론 지금 뭐 LA 사태도 있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임기 초반에 모든 국정 동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 트럼프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국내적인 업적을 쌓는 것, 좀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안을 안정시키는 문제, 즉 국내적인 문제가 더 크게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저렇게 뭐 친서 거부를 하고 뭐 목리를 부리고 이것도 사실은 약간은 여유를 가져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어? 그럼 우리가 다음 카드 준비해 줄게라는 식으로 약간 둘 다 막 그렇게 급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 보도가 그 NK 뉴스였나요? 거기에 네네.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소스는 그러면은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NK 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단체예요. 예. 이 NK 뉴스 대표를 제가 잘 아는데 네. 이분은 영국 분이세요. 이 영국 분이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고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북한 관련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NK 뉴스를 통해서 사실 북한의 친서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NK 뉴스는 북한에 꽤 많은 정보원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외교관들이겠죠. 이 외교관들이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NK 뉴스에 보내줍니다. 야. 네, 그 정도로 NK 뉴스는 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서방 언론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거 같아요. 북한도 뭐 미국도 여러 가지 움직이겠지만 우리나라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또 중간에서 다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거는 패싱 우려가 아니라 네. 곧 닥쳐올 현실입니다. 현실이다. 네. 앞서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북한은 지금 한국과의 양자 회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자 회담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요.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예를 들어서 다시 본인들이 예전에 취했던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강한 뭐 통제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하게 풀리게 되면은 또 이 북한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한국과 단절을 통해서 이 북한의 2030 세대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북한에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북한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뭐 봄이 온다, 가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고부다리, 뭐 USB, 그렇죠. 예. 이거 아무리 해봤자 결국은 미국과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오히려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양자 회담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을 껴주는 것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 도움은 안 된다라는 걸 북한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를 제거하려 될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과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한국이 본인들의 이익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미국이 원치 않거든요. 특히 트럼프 정부는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또 패싱 당하는 건 아니냐라고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패싱 당하는 것이 상수고 그럼 우리가 상수다. 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답답하네 들어보니까. 네. 참 답답한데 일단 뭐 하는 대로 그래도 미국과의 굉장히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북한과는 지금 답답한 상황이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민주행 정부 때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폼페이오도 그렇고 뭐 존 볼튼의 자서전도 보면은 아니 우리가 한국에 뭔 얘기, 북한과 뭔 얘기를 하거나 한국에 뭔 얘기를 하면 한국과 한 얘기가 북한도 알고 있고 북한을 한 얘기가 한국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밀이 잘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매우 그 세밀한 컨트롤, 특히나 회담 의제를 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 보안 유지가 정말 중요한데 한국에게 한 얘기가 북한한테 그대로 들어간다면은 미국은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신뢰감을 좀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이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국정원장도 문제지만 국무총리로 앉히고 있는 그 김민석 이분도 반미 시위 전가로만 4번을 갔다 오신 분이세요. 아니, 본인도 나중에 뭐 미국 변호사 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건 뭐 나중에 일이지만 결국은 본인이 반미 시위를 하다가 다녀오신 분이고 여전히 그분이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당대표 도전을 하고 있는 정청래 이분도 미국 문화원에 화염병 던진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감을 둘 것이다. 근데 그렇게 거리감을 두는 와중에 북미 사이의 회담에 한국을 끼워준다?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간 냉면을 먹어보지 못했다라고 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북한에 갔었는데 뭐 그런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북한은 일단 우리나라를 뭐 패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측을 하셨습니다. 사실 북한이 얼마나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함정 좌초 사고를 은폐했다는 그런 이유로 함대 사령관 등 해군 관계자 10명 정도를 총살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 같은 거는 뭐 여전히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김정은은 그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투트랙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자관님, 그러면은 일단 이번 정부 내 남북회담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없을 봅니다. 것 같으세요? 아예 응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짝사랑으로 끝날 것 같다. 네, 저는 그럴 것으로 보고요. 남북 회담을 하는 것이 뭐 정상 간의 회담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뭐 물밑 단계에서 이재명 정부가 끊임없이 구애를 할 것 같아요. 뭐 짝사랑이죠. 상대방은 뭐 아무 관심이 없다는데 계속적으로 나 한번 좀 봐줘.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이게 진보 정권들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혹은 뭐 남한과 북한 사이의 어떤 평화적인 교류나 협상 뭐 이런 좀 약간 화해 무드를 통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해왔던 수법이거든요. 특히나 가장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2007년에 그 14 남북 공동선언 맺을 때도 그때도 이제 본인이 지지율이 막 바닥을 치니까 이 남북 간의 어떤 그 협상 혹은 이 평화 무드를 또 한 번 더 끌어올리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차원도 있었을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도 결국 2018년, 2019년 그때 뭐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초청하고 뭐 백수산까지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때 지지율은 올랐어요. 고공행진을 갔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즉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그 정치인 한 사람의 지지율은 반짝 상승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우리가 큰 실패를 했었거든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제발 과거 그 진보 정권들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잘못된 그 관행을 좀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창 강조를 하니 그 실용적인 관점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거 굳이 남북관계 아니어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인 잘하는 포퓰리즘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만큼은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좀 원칙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 저는 오히려 통일을 더 멀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이 남북관계가 계속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거두고 있는 것이 저는 진보 정권들의 잘못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만큼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정석 같은 분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20-30년 동안 몸을 담으면서 북한을 연구하신 분들, 통일부에서 20-30년 동안 북한을 연구하신 분들한테 맡겨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